어느 날 불측의 사태가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 9.11 테러, 북핵 사태.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주가 올랐었죠. 지수 3,300이 피크했는데 2,900에서 3,300 사이에 65%가 샀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고가권 피크 근처에서 삽니다. 단기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답니다. 그러니까 샀다가 단기적으로는 오를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52년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투자하게 되면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답니다. 그러니까 샀다가 근데 꼭 단기적으로는 오를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52년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요. 70% 정도가 고가권에서 삽니다.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주가 올랐었죠. 지수 3,300이 피크했는데 2,900에서 3,300 사이에 65%가 샀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국면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불측의 사태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사태가 언제 나타날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 9.11 테러, 북핵 사태 이런 사태들이 나타나면 급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정말 우량 종목이라고 확신이 간다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또는 2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짜증을 냅니다. 바쁜데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그 얘기만 해주세요. 그게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젊은 분들은 종잣돈이 없습니다.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빌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려서 하게 되면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기다리면은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른다는 확신이 있는데도 빌린 돈이니까 예를 들어 신용거래 같은 데는 한 번씩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뭐냐면 용도가 예를 들어서 단기일 내에 쓸 돈이 없이 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그 돈에 써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팔아야 됩니다. 장기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하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젊은 분들은 여유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를 합니까? 적립식 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꼭 당부하는 게 뭐냐? 적립식으로 예를 들어서 펀드라든지 주식을 투자를 했습니다. 한 3개월 오르더니 그다음부터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종잣돈 마련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그러는데 특히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40년 이 펀드로 적립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적립 투자에 대해서 마력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10년 동안 1,200만 원을 매달 10만 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요. 시작할 때 그 펀드 가격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하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3개월 떨어지면 포기하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져서 5년 동안 떨어져가지고 10,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기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5년 후에 다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5년 동안 올라서 10년 후에 10,000원이 됐습니다. 자, 10,000원에 시작해서 5년 후에 2,000원 돼가지고 10년에 다시 10,000원이 됐어요. 그 사이에 한 달에 10만 원, 1년에 120만 원, 1,200만 원을 원금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달에는 8,000원에 사고 어떤 달에는 2,000원에 사고 어떤 달에는 10,000원에 사고 그의 평가액이 얼마일까요? 원금이 1,200만 원인데 제가 질문하면 그러니까 1,200만 원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0,000원이 2,000원 다시 10,000원 됐다면요 2,410만 원이에요. 2배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2,000원으로 떨어질 때는요 10,000원에는 한 개 샀을 걸 2,000원에는 5개를 삽니다. 거기서부터 회복력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게 매직 파워라고 합니다. 적립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마력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시간 분산 투자를 해나가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단기 투자, 분산 투자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는 것이지 위험이 따르는 게 아니다. 위험은 홍수나거나 불나서 그냥 망하는 게 위험이지 리스크는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잘못될 수도 있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물건을 골라야 되는데 신의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5종목, 10종목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요. 석유 주식하고 항공 주식을 같이 샀다고 가정하면 석유 값이 오르면 비행기 운항 비용이 비싸지니까 항공주 주가가 떨어지죠. 대신 석유 주가가 오릅니다. 그렇게 해서 5종목, 10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에게 개별 종목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량 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S&P라는 회사에서 만든 지수가 500종목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잘 모르는 사람은 S&P 500에 투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지수, 예를 들어서 우량목 한 30종목으로 만드는 지수를 할 수도 있고 어느 업종 지수를 할 수도 있고 그걸로 ETF로 투자하게 되면 펀드랑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운용하는 회사가 우량 회사인지 수수료가 비싸는지 아는지 우량 상품이라는 것을 검증은 해야 되지만은 그냥 일반 펀드 매니저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골라가지고 분산 투자하는 펀드가 있을 수도 있고 지수에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그것도
그것도 펀드의 일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목돈이 없을 때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목돈이 1,000만 원이 됐다? 그 다음에 5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요. 그게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만 가지고 했다면은 혹시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모아놓은 돈이 한꺼번에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목돈이 되면요.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리스크 크기별 분산한다고 그래요.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으로 나누어서 분산한다고 그러는데 그 나누는 걸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럽니다. 포트폴리오의 뜻이 뭐냐면 금융상품 보유 일람표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그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 투자가 됐거든요. 리스크가 큰 투자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게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으로 나누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래요. 그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해서는 비율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형편에 맞게 형편을 구성하는 요소가 첫째가 나이입니다. 젊은 분들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현역이고 월급도 받고 투자할 날이 기니까 만회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노인분들은 너무 공격적으로 했다가 급락하게 되면 재산을 잃고 노후에 고생하게 되고 그분들은 안정적으로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돈이 많은 사람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예금이나 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 상황이 있습니다. 6개월 후에 시집갈 딸이 있다. 그 집은요. 6개월짜리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비율을 내가 어떻게 정합니까? 첫째는 금융회사를 찾아가서 거래하는 회사한테 내 형편에 맞는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설문지를 줍니다.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재산은 어떻습니까? 가족 상황 어떻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설문지를 통해서 점수를 나오면 그 상담자가 손님은 전체 중에서 30% 정도만 주식에 넣으시고 70%는 채권형이라든지 CMA 같은 안정적인 데 넣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비율을 짜줍니다. 근데 그런 것도 귀찮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됩니다. 그것도 자세히 뺄 필요 없고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30대다. 100에서 30을 빼면 70이 남습니다. 30대 투자자는 70%를 공격적인 데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좀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나 CMA 넣고요. 근데 반대로 70이다 나이가. 100에서 70 빼면 30이 남습니다. 30% 정도만 공격적인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넣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채권형이나 CMA에 넣으세요. 이렇게 비율을 짜는 겁니다. 1,000만 원을 그 비율로 나눠서 넣습니다. 방치해두면 되는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정도가 적합한 것 같아요.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대다. 그러면 100에서 50 빼면 50 남죠? 50%를 공격적인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채권형 CMA에 넣어놓고 6개월 동안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 대신 돈이 조금 생기면 그 비율로 쪼개서 넣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지나서 주가가 오르면은 주식형 펀드가 불어나겠죠? 채권이나 CMA는 불어나다 조금밖에 안 불어나죠? 그럼 비율이 바뀝니다. 주식형이 65% 늘었다. 주가가 오르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채권이나 CMA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듭니다. 65%에서 원래 비율 50% 늘어난 거를 빼면 15% 늘어난 거죠. 늘어난 부분만 팝니다. 또 줄어든 데 갖다 맬 거예요. 다시 50대, 40대, 10 이런 비율로 돌려놓습니다. 그 왜 팔았냐? 떨어질 가서 판 게 아니고 50대인 나에게 너무 공격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내 형편에 맞추기 위해서 15%를 판 거예요. 배당주 펀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볼 게 뭐냐면 그 회사가 실력 있는 회사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 않은가 확인해서 그걸 사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AI라든지 변동성이 큰 주식은 미래에 꿈이 있다 할지라도 배당주 투자에는 맞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노인들은 잘 안 삽니다. 오히려 뭘 사냐? 코카콜라. 크게 설비 투자도 안 하고 꾸준히 돈을 벌어서 버는 돈은 꾸준히 배당하는 그런 주식을 배당주라고 그러거든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은 배당으로 주고 그리고 꾸준히 실적을 올려가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라고 그러는데 번 돈에서 그 배당으로 주는 비율 이거를 꼭 지켜가는 회사. 그 다음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는 회사. 그걸 배당 주식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주식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골라가지고 배당 투자를 잘하면 배당금으로 생활자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20대, 30대 노후 준비가 뭐냐면 첫째가 3층 연금 가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국민연금이 1층, 퇴직연금이 2층, 개인연금이 3층. 노후자금을 몇 억씩 들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 연금은 1년, 2년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적은 금액이라도 오랫동안 꾸준히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30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관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IRP라고 개인형 퇴직연금 있죠? 가입자 수가요 20대가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노인층 분들은 비율이 조금밖에 안 늘어났는데 오히려 젊은 분들에게 연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책임지고 운용해 주기 때문에 다른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더 받기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안 냈을 때 추가로 내는 방법이라든지 65세에 받는 거를 70세로 연계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연금 더 받기 전략 같은 거를 관심 갖는 것 외에는 국민연금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만 퇴직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이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회사가 책임져주는 연금이 있고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가입자, 근로자들이 직접 운용을 해야 되는 연금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DB형, 회사가 책임져주는 연금이 대부분이었는데 작년부터 DC형, 가입자가 직접 운용해야 되는 연금이 오히려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가지고 대세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7, 80%가 DC형 연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직장인들은 회사에 취직할 때 제일 먼저 회사의 복지 정책으로 내가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회사가 얼마나 내주는가, 매칭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관한 교육도 잘 시켜주는가, 그런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해가지고 자금을 펀드로 운용하기 위해서 펀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많은 분들이 자기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데도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회사는 가입자가 무관심하니까 예금에 넣어놓고 그 수익률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입사를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내 퇴직연금이 DC형이지 내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할까 투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영하는 데 활용하고. 미국에는요, 연금 백만장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직장인의 목표가 뭐냐? 연금 백만장자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한 14억, 5억 정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기퇴직을 했다. 생활비가 나올 방법이 없다. 1년 조기퇴직하는 거에 따라서 6%가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일을 해가지고 조기 수령하지 않도록. 근데 몸이 아프다든지 방법이 없죠. 도저히 생활비 나올 방법이 없으면 조기 수령을 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죠. 대신 줄어드는 거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5세가 받는 나이인데 65세부터 70세까지 5년 정도는 연기연금이라고 해서 받는 기간을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한 달 늦게 받는 거에 따라서 수령액이 0.6% 늘어납니다. 1년이면 7.2%가 늘어나거든요. 5년을 늦게 받게 되면 받는 금액이 36%가 늘어납니다. 대신 5년 동안 안 받았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면 손해를 보는 거죠. 대개 83세 정도가 분기점입니다. 내가 85세 이상 살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연기연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돈 못 벌 때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연기연금으로 하고 일을 해가지고 생활비를 조달하고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을 때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로 연기연금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연금을 한 달에 500만 원씩 받는 분은 거의 희귀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13% 정도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공무원분들이 60세에 퇴직하잖아요. 60세부터 한 달에 300만 원씩, 최빈 사망 연령 92세까지만 300만 원씩 받는다면 그거의 현재 가치가 얼마일까 계산해봤습니다. 정기연금리를 2%로 가정하고 11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 11억 8천만 원이 있어야 한 달에 300만 원씩 92세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00만 원은 과한 꿈이니까 미국처럼요, 연금 100만장자 꿈 정도, 14억 정도 무리해서라도 받을 수 있게 삼층연금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직장인들이 퇴직할 무렵에 연금 100만 달러, 한 14억에서 5억 정도 마련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퇴직자들이 많거든요. 그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올까? 예를 들어서요, 65세에서 최빈 사망 연령 92세까지 국민연금 100만 원씩 받는다면 금리 2%, 물가상승률 2%로 가정하면요, 현재 가치로 3억 9,600만 원이 돼요. 퇴직연금을 매년 연봉이 6천만 원인 사람이 퇴직금 1년에 500만 원 가입했어요. 30년 가입해가지고 연 7% 수익을 낸다면 4억 7,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개인연금을 매년 연말에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내잖아요. 600만 원씩 30년으로 마찬가지로 연 7% 수익을 낸다면 5억 6,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합치게 되면 1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웬만한 직장 한 30년 가입하면 100만 원 이상 받거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매년 말에 500만 원씩 30년 하되 연 수익률을 7% 정도 내면 4억 7,200만 원이에요. 개인연금을 매년 연말에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600만 원씩 가입을 해서 30년 가입하고 연 7%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5억 6,600만 원이에요.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은 내가 10년에 나눠 받을지 20년에 나눠 받을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매달 받는 금액은 다를 수가 있죠. 40, 50 그런 분들은 참 어려워요. 왜 갑자기 회사에서 나오게 되는가 뭐냐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경영난이 와가지고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졌어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 근데 거기에 퇴직 후에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택도 없죠. 노후 빈곤에 빠지는 또는 노후 파산하는 5가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첫째가 노후 빈곤에 빠지는 또는 노후 파산하는 5가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첫째가 준비 없이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리스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체 취업자 중에서요, 자영업의 비율이 25%였는데 금년에 보니까 20%로 줄었더라고요. 선진국이 10% 정도입니다. 우리도 아마 그 정도까지는 줄어들 거예요. 그만큼 자영업의 환경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준비 없이 했다가 2년이나 3년 견디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에 또 돈이 들거든요. 파산하는 거예요. 준비 없이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리스크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입니다. 지금 금융사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제 손자가 얼마 전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유튜브에서 3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1억 만들어준다고 사기치고 있어. AI 흉내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서울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현행범도 잘못 잡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눈 뜨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넘어가는 게 저는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욕심입니다. 3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1억 만들어준다. 이런 거에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 거.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입니다. 세 번째가 중대질병 걸려서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질병 환갑되기 전에 하나쯤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자녀 리스크인데요. 성인 자녀 리스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성인이 돼가지고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라고 그러죠. 313만 명이랍니다. 그러면은 그 캥거루 자신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노후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황혼이혼 리스크.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늘고 있는데요.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이혼 건수가 15,000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92,000건으로 늘었는데 문제는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전체 이혼 건수에 결혼하고 20년 이상 된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3년에는 36%로 늘었습니다. 지금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에요. 근데 황혼이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을 반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잘못하면 노후 빈곤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준비 없이 은퇴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리스크, 그 다음에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 중대질병 리스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인 자녀 리스크, 다섯 번째가 황혼이혼 리스크. 이거는 잘못하면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해야 된다. 40, 50 그런 분들은 참 어려워요. 왜 갑자기 회사에서 나오게 되는가 뭐냐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경영난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뭔가 옛날에는 중후장대 산업이 자리 잡고 있을 때는 한번 경쟁력을 가지면 30년, 40년, 50년 갔거든요. 요즘은 돈 좀 벌는가 하면은 1, 2년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다니는 회사가 사라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빨리 키우는 거. 저는 그런 걸 인적 자본 투자라고 그래요. 그런 20, 30대가 가장 중요한 게 삼평연금, 그다음에 인적 자본 투자를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김 과장, 박 과장, 박상무가 아니고 저 일은 제가 전문가야. 세금 문제는 쟤한테 물어봐야 돼. 그럼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 좀 돈을 받고 있는데 이 회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근데 이 능력을 딴 데 가서 써먹을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엄마들이 시간표 짜줘가지고 돈 대줘가지고 과외 공부해서 대학 들어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이 회사에서가 아니고 다른 회사에 가서 어떻게 써먹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부족해요. 그걸 젊을 때 빨리 키워야 돼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내가 지금 회사를 다녀도 나는 자영업자다. 내 몸값 높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옛날처럼 한번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이라고 했죠. 그 3대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에는 실물 자산, 주로 부동산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 자산, 그다음에 인적 자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환갑이 넘었으면은 부동산이라든지 금융 자산이 갑자기 늘어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인적 자산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퇴직 후에도 뭔가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도 보면은 70세 남성의 46%가 다 일하고 있어요. 일본의 가정주부들도 전업주부인데도 40대 후반이면 대부분의 주부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왜 그러냐면 돈도 돈이지만은 부부의 화목을 위해서도 아까 말하는 그 황혼연 리스크를 방지하는데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돈도 벌면서 부부 화목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저도 70대 후반이 돼 보니까 제 친구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럭저럭 해결이 됐는데도 갈 데가 없는 거, 특히 지난 코로나 때 역할이 없는 거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 가지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래서요. 돈도 돈이지만은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부 화목을 위해서 그렇고 외로움, 자기 역할이 없는 것에 대한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퇴직 후에 뭔가 일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돈 문제거든요.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예요. 퇴직 직전. 근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요 6억 1,400만 원이랍니다. 근데 거기에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평균 1억 300이에요. 빼면요 5억 1,100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1,100만 원이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5억 1,100만 원 중에서요 살고 있는 집과 부동산이 4억 2,700만 원이에요. 얼마 남냐? 8,400만 원 남잖아요. 그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8,4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집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가 됐을 때 일본이 경험한 것 같던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 일부 준비한 사람을 겪거든요. 보통 사람이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국민연금 우리 평균 월 수령액이 월 59만 원. 택도 없죠. 생활비가 모자라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해야 돼요. 돈이 드는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거를 겸한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저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직장인들의 사례를 보면요. 저도 놀랐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몇년 앞서서 자본주의적으로 시작한 나라고 연금도 일찍 도입한 나라고 선진국도 일찍 된 나라인데 놀란 게 뭐냐면 일본의 60세에서 80세까지 월 평균 수입이 25만 엔, 우리 돈으로 250만 원 정도래요. 근데 월 생활비가 30만 엔, 3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선진국인데도 모자란다. 남은 돈은 일해서 번다. 그래서 다 일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세 남성의 취업률이 46%. 그럼 뭔 일 하냐? 폼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 아파트 관리.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예요. 그다음에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 제 친구는 사장인데 그 딸이 대학 나온 애인데요. 40대 후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어요.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는 방문 개호라고 그러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들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서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 집안일 도와주고 그런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일본도 지금 간병인이 모자라서 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노 케어라고 그래요. 일본의 요양시설에 가보면은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노노 케어. 이게 큰 일자리예요. 일본이라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지금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이 없잖아. 다들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남과 차별해서 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서 제가 30대부터 40대부터 퇴직 후에도 할 일을 준비하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현역에서 일을 잘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준비가 못된 채 퇴직을 했으면은 지금 일본에서 한 것처럼 체면을 내려놓고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 주위에 보면 그런 분이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택시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이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에 서울 사장을 했대요.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에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이분이 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하고 운전해야 된답니다.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직장에 제 후배 한 분은요. 여자분인데 70이 넘었거든요. 요즘 가족이 아프면 요양보호자 자격을 따서 간병하면 돈을 받거든요. 자기 어머니를 간병했대요. 돌아가셨답니다. 누가 오더니 또 자격증도 있고 성실하니까 다른 분은 더 달라. 90 넘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보람있고 돈도 받고 좋다고 옛날 직장 동료 후배들에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또 빨리 자격증 따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돌고 돌아 제 기회까지 돌았으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이다. 그 3대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은 실물 자산, 대부분이 집이죠. 그다음에 금융 자산, 그다음에 인적 자산이 있는데 금융 자산을 늘려가야 되는데 금융 자산을 늘리라고 하면은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금에서는 지금 이 저금리 시대에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따른단 말이죠. 리스크는 위험이 아니고 불확실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 그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적 자산,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첫째 돈을 위해서도 그렇고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외로움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소일거리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앞으로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웃기는 소리라고 그러는데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거든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인구 대비로 볼 때 베이비붐의 기간, 일본이 거의 2배쯤 되거든요. 가구당 순자산을 우리나라는 85%가 부동산이에요.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는데 끝나면 쇼크가 더 클 거예요. 버블의 붕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금년인지 내년인지 그건
이 책인데요. 제가 52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주가 예측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 예측을 잘해서 돈을 벌까. 이게 노후 준비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인생 설계에 맞는 자산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일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인생 설계와 자산 설계 총론에 대해서는 제가 원고를 쓰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 펀드 투자 전문가인 신상훈 박사가 펀드 투자와 주식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일부를 쓰고 그다음에 연금 전문가인 유치영 박사가 연금 문제에 대해서 원고를 써서 3부작으로 이런 책을 내게 됐습니다. 제가 노후 설계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노인들이 듣는 얘기 아닌가. 저도 이제 금년에 78세인데 지나고 보니까 젊은 시절에 그런 준비를 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구나. 뒤에 와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나이에 깨달아도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도 행운이었던 게 뭐냐면 젊은 시절에 우리보다 20년, 30년 고령사에 앞서가는 일본에서 연수를 받고 근무를 하면서 젊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도 뭔 일하고 살 건가.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미리 보고 저도 그런 간접적인 경험으로 준비를 할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후배 3050 세대분들도 제가 경험한 것과 같은 간접적인 경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3050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3대 불안하면요.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노후에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역 시절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산에는 뭐가 있냐면 첫째가 실물 자산이죠. 주로 부동산입니다. 두 번째가 금융 자산. 세 번째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인적 자산, 자기 자신입니다. 저는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재산하면 부동산밖에 없는 게 문제입니다. 부동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금융자산이 너무 적고요. 금융자산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투자상품을 활용해야 되는데 투자상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온갖 유튜브에서 날만 새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원칙을 지켜가면서 장기 투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 우리가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은요 엄청난 금융자산입니다.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직장인은 일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가 1년에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샀다 팔았다 몇 번 하냐면 68번을 샀다 팔았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일주일에 거의 2번씩이니까 꿈에도 나타납니다. 이러다가도 그 생각이 됩니다. 잘못하면 도태되거든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은 모르지만 1년에 68번을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계속 마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투자라고 하면은 그런 투자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부동산이 나쁜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62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8억이 넘지요. 그런데요 이웃나라 일본은 52만 달러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부자라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고 그 다음에 일찍 선진국 되고 연금도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도입한 나라인데요. 가구당 순자산으로 보면은 일본보다 우리가 많다는 겁니다. 부자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구당 순자산을 분해를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75%가 부동산입니다. 젊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요 85%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나중에 노후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건너방 팔아 쓰고 이번 달에 화장실 팔아 쓰고 이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산 이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그리고 비중이 크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먹고 살 건 없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적정한 비중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는데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고 저성장 시대 그다음에 노인들만 남고 이랬을 때 이웃나라 일본이 경험한 것처럼 장기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지 간단히 일본과 비교를 한번 하게 되면은 우리 남한 땅 넓이가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입니다. 10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일본은 38만 평방킬로미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입니다. 그런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 남한 땅을 다 팔았다 가정하면 일본 땅 다 판 돈과 비슷합니다. 그 말은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요 우리나라 평균 땅값이 일본 평균 땅값의 4배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난리가 났을 때인데요. 그때 일본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 남한 땅 다 판 돈의 15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난리 났을 때는 우리 남한 땅 땅값이 일본 땅값의 15분의 1이었는데
2였는데 지금은 15분지 15 같으니까. 이 말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집값 땅값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앞으로 떨어지고 오르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웃기는 소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뭐냐면 노후 대비로 자산 관리를 한다고 볼 때는 이렇게 지금 일본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이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건가도 생각해보고 적정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일본도 우리나라도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이거든요. 이런 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게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그렇게 되니까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오면 어떨 건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도 우리나라도 이 1945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거든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인구 대비로 볼 때 이 애를 많이 낳는 베이비붐의 기간, 출산율 일본이 거의 2배쯤 되거든요. 끝나면 쇼크가 더 클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도시화입니다.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로 이주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린 거예요.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이라든지 태백산맥, 한강 이런 걸 제가 유튜브로 듣고 있는데 그 한강이라는 그게 50년대 후반부터 70년 그 무렵까지 쓴 게 한강이거든요. 보면 시골에서요 살기 어려우니까 서울로 와서 청계천, 미아리 이런 데 무허가로 집 짓고 살다가 그 사람들이 집을 다 사게 되니까 집값을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몇 %냐?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세계에서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는 도시화율이 100%거든요. 이런 나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1등, 2등이래요. 91%. 제 시골에 친구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전화했는데 그 동네 막내가 75세래요. 도시화로 해서 집을 사가 집값 올리는 시간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도 뭐가 있냐면은 선진국의 경우에는요.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너무나 골치가 아픈 거예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를 줬는데 세를 안 낸다. 못 내보내요. 소송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세입자들이 너무 골치 아프게 해서 미치겠다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점점점 세입자의 권리가 세지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이 너무나 실물로 부동산 투자하는 게 힘드니까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의 자기 집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가 집을 사면서 집값이 올린 거, 그 다음에 도시화 과정에서 집값이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우리도 선진화가 돼가면서 결국은 부동산 직접 투자가 너무 힘드니까 간접 투자로 옮겨가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버블의 붕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금년인지 내년인지 5년 후인지 그건 저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독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노후 대비 하면은 돈,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근데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측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좋은 투자 대상을 물건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할 때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적정한 비율,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폭락이 올 수가 있고 폭등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 불확실성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 우리는 투자를 위험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저는 위험이라는 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위험은 폭탄 터져 죽을 위험, 홍수 나서 죽을 위험, 그때 위험이에요. 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 불측의 사태를 만나서 폭락했을 때는 그게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기가 지나가면 우량 물건이라면 다시 오를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물건을 골라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물건을 골라도 신의 한 이상 100% 우량 상품을 고른다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얘기하면 다들 짜증을 냅니다. 바보 죽겠는데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그 얘기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야 된다. 내 인생 설계에 맞는 자산 설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건 독자분들의 몫이죠. 20년, 30년 후에는 우선요, 수명이 늘어날 겁니다. 100세 시대가 그냥 보편화된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00세까지 뭐하고 살 건가? 우선 돈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두 번째는 부부의 화목을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건강,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일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옛날에는 60살, 요즘 오히려 51.8세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퇴직해가지고 100살까지 산다고 되면 도대체 40년, 50년을 뭐하고 살 건가?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그렇고, 외로움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부간의 화목을 위해서 그렇고,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하고 살 건가? 생각보다 오래 산다? 뭐하고 살 건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보다 오래 산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게 아니고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인데요. 그걸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하는데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는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후 준비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80년생, 금년에 만 45세입니다. 이분들의 20% 생존 확률 연령을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계산해 보니까 남자가 100살, 여자가 102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해야 된다는 게 첫째고요. 최소한 최빈 사망 연령,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나이거든요. 최빈 사망 연령까지는 산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나이가 우리나라는 92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5명 중에 1명의 사람을 확률 100세를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92세를 염두에 두거나 생각보다 오래 산다.